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설날이 껴 있는데 지금 주인장의 그런 늦장으로 인해서 기차표를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를 가지고 28일부터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방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고민과 추천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고민일까요?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고민입니다. 시상의 방황이 찾아왔을 때 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핏해서 글쓰기가 안 될 때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글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지만 이분은 저희 지금의 세상에 가끔씩 오셔가지고 천천히 공간을 즐기시면서 글을 쓰고 가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시상이 방황이 왔을 때 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3월 후에 나올 건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곧 어느 그 잡지에 글이 실리는데 그걸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뭘 써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이 소재를 가지고 풀어 쓰지 생각도 들고 어떤 소재로 써야 되지 그런 고민이 많아서 살짝은 공감이 되는 그런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추천책은 이 고민을 보고 추천해드려야겠다라는 책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고민이 좀 떠올랐어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고통에 반대하여 라는 책이고요. 타자를 향한 시선이라고 해서 프리모 레비라는 작가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책이 조금 오래됐어요. 2016년도에 나왔고 이 책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출판사에서 보관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서 느낌이 나는 게 위에가 살짝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새 책이긴 하지만 약간의 뭔가 오래된 누군가의 책장에서 있었던 책을 훔쳐보는 느낌도 살짝살짝 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제목에 끌려서 구매를 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시상의 방황이 찾아왔을 때라는 고민이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조금 멈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고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떠한 사색들을 했는지 같이 몇 개만 살펴본다면, 이렇게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조금은 시상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리고 시상도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다른 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분도 책을 고민하시면 책 엄청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저의 방식으로 시상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책을 읽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작가님이 유태인이셨대요. 그래서 아이슈비츠 수용소죠, 맞나? 플레임이? 아무튼 거기에 또 수감이 되시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았던 분인데, 다양한 책이 엄청 많고 한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그가 했던 사색들이나 의문들, 생각들을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이 작가님을 찾아보다가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읽으면서 약간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도 어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설레임도 안겨줬던 책입니다.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왠지 이분 작가님에 제가 자꾸 끌려가지고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191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나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니까 화학이 전공이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책을 내셨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19세기 초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으로 이주해온 유대인들로 토리노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대학 졸업 후 반파시즘 파르티잔 부대에 가담했다가 파시스트 공화국 군인들에게 붙잡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기적적인 생환과 귀향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과 소설 등을 집필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고통에 반대하면은, 그러니까 이 책은 일간지 스탬파에 연재된 글을 모은 에세이집으로 나비, 거미, 딱정벌레 같은 작은 미물에서부터 유년 시절 글쓰기, 문학과 현대 문명에 대한 성찰에 이르기까지의 레비의 방대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 진짜 정확했던 게, 여기에 보면 나비나 거미, 딱정벌레 같은 작은 미물에서부터 자기의 시절, 유년 시절의 글쓰기, 그리고 문학이나 현대 문명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것들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선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를 내 시선으로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아, 그 사람의 시선이 이렇구나,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맛이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타자를 향한 한 인문주의자의 열정에 찬 호기심은 물론 아름답고 탁월한 글쓰기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다. 화학자이면서 글도 많이 쓰셔가지고 책 내용 읽어보시면 글이란 무엇인가, 글쓰기란 무엇인가,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사실 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간혹 고전이나 되게 오래된 글 혹은 오래된 옛날 철학자들의 글들을 읽으면 신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일단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뭔가 종교 색깔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신에 대한 내용이 가득한 것들을 읽으면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막 그렇게 신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뭔가 결말이 뭐 하느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가 살짝씩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하나의 신념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살았던 분들, 옛날이라고 하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고방식의 첫 번째 출발은 신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 시스템의 첫 출발이 신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저는 넘겨가는 편입니다. 그 에리 프롬도 굉장히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철학자이지만. 근데 그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세상님 오셔서 저한테 너무 이 책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읽기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를 조금 이해를 해보면 신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그냥 자신의 신념, 철학이라고 보고 그렇게 그 단어를 철학이나 신념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조금 읽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다 모두가 다 자신만의 철학이나 신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고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팁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세이집이에요. 그래서 목차가 따로 막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들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책이고, 사실 이런 책은 설에 읽기 딱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읽고 흐름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책도 아니고 그냥 펼쳐보면서 펼쳐진 대로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읽다가 나랑은 너무나도 먼 소재인 거야 막 읽다가 하나의 소재가,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도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약간 이 책도 시집처럼 자기 전에 침대밭에 두고 한 문장씩이나 아니면 한 챕터씩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올더스 헉슬리라는 제목을 가진 글인데요. 유명한 작가죠, 이분도. 그의 이야기가 이렇다라는 얘기 쭉쭉쭉 나와요. 근데 뒤쪽에 보면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단 하나의 초국가로 결합된 이 세상에서 인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인류는 엄격하게 구별된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계급은 각자에게 할당된 특별한 기능에 적절한 능력을 갖추도록 조건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어가 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들었던 생각은,
사실 인간이다라는 걸로 다 통합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단순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계급들이 존재를 하죠. 인종부터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또한 그래서 갑질이니 뭐 우리가 을이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라는 공감을 했고, 뒤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젊은이들의 교육은 국가가 독점하여 모든 지식과 도덕 원칙을 잠든 사이에 저항 없이 세뇌한다. 이건 참 공감을 했던 글이에요. 심지어 고통마저 사라졌다. 그렇죠. 저항 없이 세뇌를 하다 보니 고통을 못 느끼는 수준까지 온 거죠. 의학의 진보에 의해 육체적 고통이 감정 기술자에 의해 정신적 고통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화되지 않은 우리에겐 끔찍해 보일 뿐인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선 모든 이가 행복하다. 그렇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은 조건화되지 않아서 너무 끔찍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은, 그렇지 않은 모두들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야만 한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쭉쭉쭉 이어져서 그가 쓴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1959년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에서 헉슬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다. 1931년 멋진 신세계를 쓰던 중에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다고 확신했다. 27년 후 나는 훨씬 비관적으로 느낀다. 내 예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실현되는 중이다. 자신이 예견했던 신세계가 주위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는 슬픈 특권이 다른 어떤 예언가들에게 허락되었겠는가 라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그때 썼던 것들이 지금 너무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마음이 아파라는 글을 썼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좀 적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적어놨냐면, 왜 예견대로 가는 것일까? 그러니까 예견대로 가서 헉슬리가 슬퍼했다잖아요. 모든 지식인들이 우리가 총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도 어떠한 것을, 슬픈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예견하는데 그 예견대로 흘러가는 사회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예견대로 가는 것일까? 반대 방향, 그러니까 좋은 방향인 거죠. 예견대로가 아니라, 나쁜 부정적인 방향으로가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고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답을 내려고 제가 이 생각을 적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답까지 내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 앉아서 그러게 가볍게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그렇게 내가 안 해봤던 생각들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잊고, 그걸 다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잊고 또다시 누군가와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책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 고통에 반대하며를 읽었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라는 걸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저는 대화의 방법이라면 시상에도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전직 화학자, 그는 화학자잖아요. 전직 화학자라는 제목을 가진 글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과 그의 직업 사이의 유대는 그와 그의 조국을 이어주는 끈과 유사하다. 복잡하고 종종 양가적이며 대체로 그 끈이 끊어졌을 때만 완전히 이해된다. 이 문장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과 그의 직업 사이의 유대는 그와 그의 조국을 이어주는 끈과 유사하다. 복잡하고 종종 양가적이며 대체로 그 끈이 끊어졌을 때만 완전히 이해된다. 이를테면 조국의 경우 망명하거나 이민 갔을 때, 직업의 경우 은퇴했을 때 등이 그렇다. 나는 몇 년 전에 화학자로서의 일을 그만두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전체 속에서 그 업을 바라보고 그 업이 얼마나 내게 스며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의 빚을 지고 있는지 깨닫는데 필요한 거리 두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글입니다. 이걸 왜 제가 공감을 했냐면
끈이 끊어졌을 때만 직업을 이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자 프리모 레비도 자신이 화학자라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젖어 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어. 거리두기가 필요했더라 라고 말해주는 글이에요. 저도 사실은 회사를 그때 교육회사에 다녔는데 그때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육이 안 맞다. 이제 교육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점을 운영했는데 한참 거리를 두면서 제가 알게 되었던 건 그래도 결국에는 저의 베이스는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을 해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나 아니면 사색을 돋는 책, 성장할 수 있는 책들이 계속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문장을 보면서 또 여기에 적어놨어요. 제가 떠올랐던 생각들은 교육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교육회사에 얼마나 젖어들었는지, 교육이라는 게 나한테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문화기획은 제가 회사 다닐 때에도 페스티벌 관련한 문화 기획들을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런 기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획을 재밌어 한다는 걸 인지를 못하다가 이 서점을 하면서 좀 거리를 더 본 거죠. 더 보면서 문화 기획으로 내가 어떠한 쓸모가 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등등의 일들을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생각을 또 해본 거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왜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목을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 글쓰기 모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글쓰기 모임이 엄청 인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최하나 작가님이 너무 잘 가르치시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번 영상인가요? 제가 일기도 안 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일기도 안 쓰는데 그렇게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쓰고 싶을까? 근데 여기에서도 이 작가가 왜 쓰는가에 대한 글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보통 젊은 독자는 작가에게 단순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종종 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썼는지, 아니면 심지어 좀 더 보편적으로 왜 작가들은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다른 질문들을 모두 포함하는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기란 어렵다. 글을 쓰도록 이끄는 이유들을 작가가 항상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단 한 가지 이유로 글쓰기에 이르는 것도 아니며 같은 책이라도 시작할 때와 끝맺을 때의 이유들이 항상 같은 것도 아니다. 내가 보기엔 적어도 9가지의 동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 동기들을 설명해 보겠다. 하지만 독자의 직업이 글을 쓰는 일이든 아니든 이와 다른 이유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왜 글을 쓰는가? 로 시작된 글인데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9번째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글 쓰는 이유에 대해서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충동이나 욕구를 느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언가를 누군가에 가르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등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한번 왜 본인은 글을 쓰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해봤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글을 쓰는 게 분명히 자기 안의 것들을 꺼내는 것도 있지만 글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저는 말의 힘과 글의 힘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글을 쓸 수도 있겠다? 혹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글은 왜 쓰는가, 왜 글을 쓰는가의 내용을 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했습니다. 또 보면 고통에 반대하며 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 있어요. 이 제목과 똑같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청소년이, 아마도 모든 청소년이 갑작스럽게 곤혹스러운 의심에 빠지게 된다. 세상에 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만일 감각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면 별이, 하늘이 흔적과 목격자의 증언으로 복원한 과거가, 내가 의식하고 있는 현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고통이 모든 것이 나의 의도치 않은 창작의 산물이고 오직 나만이 존재할 뿐이라면? 이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적어놨던 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이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는 생각을 좀 적어두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모두가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면서 다른 생각들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제가 주말에 에릭 요한슨이라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사람을 만드는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예술의 전당을 했다가 제가 그때 못 갔어요. 근데 우리 그 지금의 세상에 있는 우리 세은 작가님이 갔다 왔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진집 있잖아요. 그걸 구매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때도 막 울림이 되게 컸는데, 실제로 에릭 요한슨 사진전을 성남에서 우연히 티켓이 생겨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실제로 되게 많은 울림을 받아왔었어요. 그게 그가 적은 글들도 같이 되어 있는데, 그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자기가 작품을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상상을 해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그 작품의 제목들을 보면서 그 작품을 내 멋대로 상상해보는 맛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나도 어딘가에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 상상력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을까? 충분히 쓰고는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글 별이 하늘이 오직 다 나의 창작의 산물이야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글을 읽으니까 그 사진전과 사진 작가님과 이 작가님의 생각들이 결합이 되면서 뭔가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 상상력을 너무 안 쓰고 있었던 거야. 너무 어른화된 거야. 그래서 그 상상력들이 좀 써볼만 하겠다. 더욱더 내가 상상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만들어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까지 간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 글의 핵심은 유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론이 뭐냐면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비교해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유아론은 유치한 판타지이다. 유아론이 뭐냐면 실제하는 것은 자아뿐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아의 관념이고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유아론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유치한 판단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타자는 분명 존재하며 그들 중에는 물론 우리의 길동무인 동물도 있다. 이런 동물들에 대한 고통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고통을 판단하고 내 고통이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의 글도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볼 만하죠. 고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고통은 왜 나올까? 고통은 어디에서 느낄까? 나는 어떤 것에 고통을 느낄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사실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 적어놓은 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불명료한 글쓰기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확실히 글이나 글쓰기에 대한 글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떠한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또는 어떠한 운명을 우리가 선택하든 소통의 질이 좋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할 것이고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또는 그 자신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암호로 부정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리고 자기 주의로 불행을 퍼뜨린다. 만약 고의로 부정하게 소통하는 것이라면 그는 사악하거나 적어도 무례한 사람이다. 독자에게 수고, 괴로움, 지루함 따위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 속 시원했어요, 사실. 왜냐면 일부러 글을 어렵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러 말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암호로 부정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할 거야. 그건 소통이 아니야. 너희들만 아는 거잖아. 라는 글로 약간의 비판도 하지만 그의 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적어놓은 글들은 뭐냐면 나의 고집은 무엇이고 나의 암호는 무엇일까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분명히 저만의 암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저도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을 하거나 어떤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만의 지식들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들이 뭔가 저만의 틀이 되는 걸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 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쌓아온 정보들, 놓여져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야 라는 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틀을 스스로 좀 자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이 틀이 생겼구나. 틀이 아예 없는 인간은 없겠죠. 근데 이 틀이 생겼구나. 그럼 이 틀은 조금 더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 라는 거를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생각이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글들도 타인의 고통에 연결되어 있는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색들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꼬리를 물고 한번 저 안에 있었던 질문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에 방학이 오신다고 하시는 이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조금 더 내 생각들을 넓혀보고 싶다, 내 생각들을 꼬리를 물고 더 질문을 깊게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했던 생각들에 답을 내려고 했던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잊어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주제를 꺼내보고 혹은 다른 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 생각나거나 지혜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정보 축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고통에 반대하며 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지금은 시상은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열려있으니까 빨리빨리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상에서 뵐게요. 안녕.